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이고은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어떤 인물이죠? 네, 김홍일 후보자 충남 예산 출신입니다. 예. 1982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인데요. 대통령실이 어제 인선을 발표하면서 네. 후보자의 유년기라든지 이런 성장 과정을 또 설명하기도 했는데 네. 소년가장으로 동생들을 부양하느라고 한 3년 늦게 충남대 법대에 진학해서 법조인이 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통 검사 출신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라고 하고 또 가장 존경하는 각별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네, 2009년에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는데요. 이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중수이과장 했죠. 네, 당시 윤 대통령 중수이과장이었고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사 선배 중에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꼽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예. 또 2013년부터는 공직을 떠나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일을 했고 또 2021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6월 말에 권익위원장으로 발탁이 된 건데 이번 네. 지명으로 5개월여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한 뒤 5일 만인데요. 특수통 검사 또 국민권익위원장에 있었던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어제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 그 인선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방통위가 현재 이해관계 충돌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김 후보자에 대해서 이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균형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네. 이 방통위 현안의 시급성을 좀 더 강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 당연히 공직자라면은 요구되는 덕목일 네. 테고요. 중요한 건 전문성인데 검사 출신이 방통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따라붙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 이 방통위원장 임명을 대통령실에서는 더욱 서두르고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대통령 입장 보면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보다는 지금 방통위 상황이 좀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고려해서 후임자 지명도 좀 빨리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인 지 5일 만에 지명이니까 이 진행 속도 상당히 빠른 건데요.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 그리고 방송을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또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밀린 방통위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빠르게 후임 위원장을 지명할 것이란 예측이 애초부터 있기는 했었습니다. 자, 김홍일 후보자 지명에 대한 여야의 입장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일단 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위해서 방통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이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2차 방송 장악이다. 또 김 후보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여권 내에서도 이 지명에 대해서 부적절하는 평가도 있네요. 여권 안에서도. 네, 물론 근데 친윤계는 아닌데요.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진영으로 분류되죠. 허은하 의원이 천하용인. 네. 물론 이제 허 의원이 청문회를 또 직접 치러야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문성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고요.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한 분이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검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민주당의 언론 장악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처럼 민심 위반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여야 대치 국면이 예상되는 겁니까? 네,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도 지난달에는 벌써 두 번째 추진이 됐었다가 이제 무산이 되긴 했지만요. 제2, 제3의 이동관을 내세운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별러온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도 이 후임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개가 좀 뭐 어렵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앞으로 청문회 등 후속 절차를 밟으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내에 이제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고 되어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은 대통령이 또 10일 내 범위에서 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또 국회가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또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하지만 양측이 퇴로 없이 좀 돌진하고 있는 약간 치킨 게임 양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연말 국회가 당분간 이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난 권익위원장 임명 당시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네. 자, 그렇지만 뭐 MB 전 대통령 관련해서 다스 실소유 의혹, BBK 주가 조작 관련 수사, 이거 다 불기소 처분 내린 바가 있는데 만약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이런 내용이 아마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 위원장 하면은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던 인물인데요. 권익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 6월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뭐 야권이 뭐 벼르고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에 서울지검 3차장 검사 시절 또 대선 전국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 또 도곡동 땅 차명 보유, BBK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지휘했고 또 실무혐의 처분을 내린 인물이기 때문에 야권의 공세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얘기도 해보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산 방문을 했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향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어제 부산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부산 시민의 꿈과 도전이라는 제목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해온 그런 각계의 감사의 뜻을 밝히고요. 또 부산 수건 사업이자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가덕도 신공항 개항,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신속한 그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해외 순방 나갈 때도 기업 총수들하고 함께하는 모습 많이 보였었는데 어제 부산에도 보니까 기업인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국내 뭐 여러 대표 기업들의 총수들이 함께 이제 대동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이들과 함께 부산 국제시장, 깡통시장을 돌아보면서 뭐 떡볶이 같은 그런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또 인근 식당에서 돼지국밥 5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돼지국밥이죠. 자, 사실상 이번 부산 방문,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부산 민심 달래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치른 이런 일정들 이게 사실 선거 전에 뭐 사진용으로 많이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벤트인데요. 시장에서 이런 뭐 음식들 먹고 하는 게 내용을 떠나서 이미지를 대중한테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먹는 거 보여주면 대중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으로 또 국제시장을 방문한 건데 그만큼 이제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비판적 여론, 그 여진이 꽤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총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 빨리 달래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부산 방문이 기획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청원으로 인해서 민주당 안팎이 시끄러운데, 자, 해당 청원글이 삭제가 됐네요. 네, 지난 3일인데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이낙연을 출당시켜라, 이런 강성당원의 청원글이 올라왔고요. 이게 청원 동의수가 뭐 무려 2만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이재명 대표가 삭제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그래서 지난 5일 오후 8시쯤에 삭제가 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지시 함께 또 관련 입장을 또 남겼네요. 네, 그 삭제된 날 페이스북에 그 통합과 단결의 정치를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 전 대표에 대한 그런 출당 요구를 일축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보면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요체이고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워딩들이 있었고요. 또 상대의 의견에 과민하게 반응할 게 아니라 반론을 자유롭게 말하면서 민주적인 토론을 만들어가는 게 민주당 다운 모습이다. 이러면서 결국 이렇게 당 분열 기류를 고조시키는 강성 지지층의 자제를 촉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총선을 앞두고 당내 통합을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일지 또다시 명락회동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명락.
예.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그리고 강서구 현장 간담회 자리 등에서 이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거나 또 당내에서 네. 역할을 맡길 계획이 있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이 뭐 많이 이어졌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분들하고 같이 대화할 것이다 이렇게 열린 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을 직격하면서 이재명 사당화를 논하면서 굉장히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예. 당 내부에서 제3지대에 대한 기류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표가 이 명락회동의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두면서 내부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풀이도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도 뭐 명락회동을 좀 띄우는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통합이 필요한 예. 시점이라는 거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소통을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또 이전에 그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한 그 인물들 이른바 5명, 가결파 5인 예. 이들과도 회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명계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걸 강조를 했고요.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대표 없는 총선을 상상할 수 없지만 이 대표만으로도 결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네.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삼고초려로 모셔서 총선 총력 체제를 갖춰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 이낙연 신당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를 우려한 이재명 대표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 자 이재명의 통합 카드 어떻게 통할까요? 지금 실무 협의가 뭐 이미 시작됐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기다림도 바닥이 났다라면서 신당 창당설에 군부를 좀 지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의 1대1 회동을 했고 또 앞으로도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삼총리 연대, 당내 3지대가 현실화될 조짐이 커지고 그러면서 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가 아직은 통합론에 좀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나 또 이준석 전 대표와 이 만남에 대한 또 질문에 지금은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일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당내 세력화를 좀 꾀해야 할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는 것 같고 결국 이 전 대표가 지적한 여러 가지 당내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전향적인 조치가 이 대표 측에서 또 좀 우선이 돼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 대표가 당장 또 탈당하기보다는 또 이런 국민의 공천 과정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당장 신당을 만든다고 해도 이 파급력이 호남 신당 수준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또 당 혼란이 이렇게 빚어지게 되면 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또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소식인데요. 요즘 정말 감기 환자, 독감 환자 많아요. 네. 독감이다, 코로나다, 마이코플라즈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유행하는 전염병 많은데요. 네. 최근 병원 가면 굉장히 북새통입니다. 네, 독감, 코로나19 뭐 이것과 함께 또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렇게 중복으로 걸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이게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또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좀 긴장을 한다면서요. 네, 이 중국에서 번지고 있다고 알려진 호흡기 감염병인데 이게 마이코플라즈마 균에 감염돼서 발생을 하고요. 주로 5세에서 9세 어린 아이들한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WHO는 중국에 이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을 했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고령자와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이 이 중국 여행은 좀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뭐 어떤 증상 나타나는 겁니까? 감기 증상이에요? 유사한데 뭐 보통 한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고 또 심한 기침 이런 것들 동반되고요. 가래가 섞인 기침이 뭐 3, 4주 정도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항생제와 해열제를 써도 잘 듣지 않는다는 또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이 최근 번지고 있는 세균 같은 경우는 항생제 내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아이들한테 주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걱정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질병관리청 집계를 보면 전국 200병상 이상의 2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받은 현황입니다. 11월 4주차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균성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가 280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270명 그러니까 96% 넘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군에 감염된 집계였습니다. 아이들 환자가 많다는 거 요쯤에서 좀 짚어봐야 될 게 소아과 대란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소아과 상황이 지금 적다, 너무 적다 이 사회적 이슈인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까지 겹쳤다. 이 소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그 겨울철 뭐 날씨도 추워지고 네. 독감 걸리는 그런 소아 환자도 늘면서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이런 게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몇 시간씩 또 가서 기다리는 사례도 네. 허다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면서 결국 소아 진료 대란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 대응 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일에 대한아동병원협회가 대만과 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인접국들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비상 상황인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냐. 보건당국이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위급한 상황 같은데요. 자,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킹스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시사평론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